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유튜브입니다. 2024년 11월의 첫날 1일 금요일 2차전지 소식입니다. 오늘도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할 매일매일의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쓸데없는 것들은 다 빼고 중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앙일보 박혜리 기자님의 중국 배터리 싸니까 쓴다고 기술력 압도적 1위, 돈 쏟아붓는다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거의 모든 일간지 경제지를 다 보는 편이다 보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각각의 언론사마다 해석해서 기사를 쓰는 기조가 다르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 어떤 신문은 위기라고 보도하고 어떤 신문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도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관해서는 최근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관되게 경고음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한 공세를 경고하는 내용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호주의 국책 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가 지난 8월 발표한 20년간 핵심 기술 추적 지표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배터리 기술 연구 역량에서 중국이 86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분야 논문 중 인용수가 많은 상위 10% 논문 중 76.1%가 중국 연구자들이 쓴 논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5.6%, 한국이 3.9%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같은 평가에서 2003년에는 미국이 30.1%로 압도적인 1위였고 다음이 한국 9.5%, 중국 6.4% 순이었지만 20년 사이에 중국이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중국이 2014년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전히 하이니켈 분야에는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도 많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중국이 혁신 역량과 제품 품질 면에서 적어도 동등하거나 때로는 앞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기차 산업의 구매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을 포함해서 지급한 보조금 금액만 하더라도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말이 쉬워 300조 원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죠. 실제로 지금도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형 차량을 친환경차로 바꿀 시 최대 780만 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의 평균 월급이 6,050위안, 우리 돈으로 115만 원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지원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10월 말 기준 157만 명의 중국 소비자가 보조금 신청을 마쳤을 정도로 중국 전기차는 캐즘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호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아디는 미국 테슬라를 넘어서 세계 1위의 전기차 회사로 거듭났죠. CATL도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R&D 인력만 2만 명, 비용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합친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에 5배 이상 급증한 금액입니다. 이것 또한 중국 정부가 R&D 투자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 덕분인데 그러다 보니 흔히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가 싸고 안전한 대신 한국이 주도하는 NCM에 비해 주행거리가 짧다라고 알려졌지만 CATL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새 LFP 배터리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1000km, 10분 충전 시 600km.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블러핑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 정도로 주행거리 면에서도 엄청나게 발전한 상태입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이미 징검다리 격인 반고체 기술에서 칭다오 에너지, 웨이란 에너지 등이 양산을 시작하는 등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이지 딱히 소개해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줄인다라는 기사가 있음에 있었지 개별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는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다 할 전략이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한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조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들을 만드는 중견기업들 육성도 필수적이고요. 앞으로 수십 년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인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육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 동아일보 김재영 기자님의 현대차 수소차 이니시움 컨셉트 공개, 도요타와 격차 벌린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수소차 이니시움의 시제품격인 컨셉트카를 공개했습니다.
한동안 수소차와 관련된 소식이 없어서 잊고 살았는데 현대차 아직 수소차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나 보네요. 31일 경기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수소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올고든 신념, 이름부터 엄청 비장하네요. 행사를 열고 이니시움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니시움은 라틴어로 시작, 처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수소차 시대를 여는 선봉장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2013년 투싼 퓨얼셀과 2018년 넥소에 이어 현대차가 내놓게 되는 세 번째 수소차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충전으로 최대 65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넥소보다 50km 더 늘어났네요. 1998년 수소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하면서 수소차 개발을 시작했던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돈 걱정하지 말고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은 수소차를 모두 만들라고 지시할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정책으로 지원도 많이 받아서 한때는 세계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54.8%까지 올릴 정도로 주도권을 쥐었다가 지난해에는 34.7%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토요타의 점유율이 17.9%에서 26.6%로 늘었죠. 시장 점유율을 떠나서 수소차 자체가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다라는 점 외에 비용적으로나 주행 능력에서나 여러모로 시장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정의선 회장까지 수소차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고는 하지만 전기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차고 이것이 정말 자동차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서 27년간 계속되는 현대차의 수소차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행사의 이름처럼 수소의 가치에 대한 올곧은 신념을 바탕으로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수소가 쓰이는 세상을 보여드리겠다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의 이니시움 출시를 통해 수소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서울경제 송주희 기자님의 폭스바겐 순이익 3분의 1 토막, 임금 삭감 등 자구책도 험난입니다. 최근에 몇 차례의 영상을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31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올 3분기 순이익이 15억 8천만 유로, 우리 돈 2조 3,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도 42%나 줄어 28억 6천만 유로, 우리 돈 4조 2,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최대로 감소한 겁니다.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주력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현지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판매량이 줄어든 탓이 크고 유럽 시장 역시 에너지 비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잠식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전을 금치 못하고 있죠. 아르노 안리츠 CFO는 핵심 브랜드 폭스바겐의 최근 9개월간 영업이익률이 2%에 그쳤다며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 폐쇄와 직원 임금 삭감 및 동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거대 자동차 기업들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노키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거대 기업 노키아가 스마트폰이 나온 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결국 휴대전화 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죠. 그걸 보면서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할 때 흐름을 놓치는 기업은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자본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최근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 폭스바겐을 걱정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그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기업이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님의 새만금속 K반도체 배터리 젖줄 될 것 70돌 백광산업 매출 1.5조 플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단한 기업은 아니지만 국내 2차전지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그리고 잘 공부해두면 갑자기 기업 가치가 급등할 만한 중소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기사를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백광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백광산업은 1954년 설립한 기초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지금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2차전지 필수 소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14년 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고순도 염산 등을 자체 개발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 품질의 신소재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새만금 신공장 기공식을 진행했는데요. 2차전지 산업 특화단지인 새만금에 32,000평 규모의 배터리 소재 공장을 증축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3염화인과 5염화인을 연간 10만 톤 규모로 생산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7,5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핵심 소재 제조 시설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2025년 1분기에 착공해 2026년 4분기에는 고순도 특수가스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 산업 필수 기초 소재를 제공하고 친환경 대체 전자 소재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한다는 보관입니다. 2030년까지 생산 설비를 확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매출액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사들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기업 같아 보이지만 어쩌다 심심해서 한번 공부해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기업 가치가 치솟는 걸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은 2차전지 섹터에서 늘 빠짐없이 이름이 나오는 LNF, 금양,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도 원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기업이었던 것처럼요. 오늘을 계기로 시간 되실 때 한 번쯤 눈여겨봐 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디 꾹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